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익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많이 시승했죠? 그런데 이번에 타는 차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승하는 현대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거, 현대 그랜저에는 아마도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가장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한테 가장 먼저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정말로 그런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차가 정말로 차다. 컬러가 잠깐, 이게 그랜저는 사실 굉장히 예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흰색 그랜저를 보면서는 조금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차를 보니까 완전히 다르고 차가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차의 컬러는 이름이 좀 웃겨요. 트랜스미션 블루펄. 뭐 하나 말이 되는 게 없어. 일단 트랜스미션 맞아요? 트랜스미션 색이야 이거? 아무튼 그 트랜스미션 블루펄이라고 해요. 심지어 이 차에는 펄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아무튼 뭔가 반전 아이러니로 이름을 지은 것 같죠? 그래서 이 차는 펄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시멘트색 같은 색깔이에요. 아주 예쁘고요. 아주 묘한 약간 유럽적인 그런 자동차의 컬러를 보여줍니다. 컬러 잘 뽑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컬러로 느껴져요. 저는 기본적으로 파란색 계통을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파란 건 또 좀 부담스럽고,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감각적이고 세련된 사람이구나, 미학을 좀 아는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관도 더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의 느낌이 더 볼록하게 느껴지고 더 최신의 자동차 같은 느낌, 그런 걸 자아내고 있네요. 그냥 흰색은 맨날 보던 색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색깔이니까 완전히 다른, 진짜 새로 나왔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하이브리드 차니까 걱정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트렁크가 좁아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열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을 보면요, 아니 똑같은데요? 이 밑에 배터리 어디 갔어? 배터리 어디다 숨겼노? 수상한데? 빼먹은 거 아니야? 원가 절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그건 아니고요. 뒷좌석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윗부분도 흡음을 해놨는데요, 위쪽에 선반이 있잖아요. 선반에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면 소리가 나온 게 다시 되먹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먹임이 되지 않도록 여기는 구멍을 뚫어놨고요, 이 옆으로는 구멍이 없도록 흡음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나온 소리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죠. 그러면 엔진룸에 배터리 있나? 이거 한번 보죠. 야, 훨씬 심플하네. 3.5L 가솔린 엔진이 이만했잖아. 이만해서 진짜 빈틈이 없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여기 순위 쑥쑥 들어가네요. 이렇게 쑥쑥. 그리고 여기 12V 배터리도 없어졌어요. 여기 배터리가 없고, HPCU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파워 컨트롤 유닛인 거죠. 전기를 배분하고 이런 것들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거, 마스터 실린더를 없애고 그 자리에 지금 저렇게 브레이크를 전동화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액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 브레이크 액을 마스터 실린더나 이런 데서 배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전동화 시킨 브레이크를 가지고서 거기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브레이크가 전동화됐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전동화되지 않았습니다. 현대기아차 중에는 브레이크 바이와이어, 내가 밟았을 때 전기 신호를 보내고 그걸로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차는 한 대도 없어요. 현대기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전기차들, 타이칸이라든지 이트론이라든지 ID4라든지 이런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만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전기 신호를 갖고서 브레이크를 밟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다 기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막대기가 여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튀어나와서 그 막대기를 가지고서 그걸 배력시키는 걸 전동화시킨 거지, 그 막대기 자체를 없애버린 게 아닙니다. 페달을 밟으면 이 막대기가 들어가서 이걸로 이 액체를 밀어서 그거 갖고 차를 세우는 거지, 이게 전동화라고 해서 이게 전자적으로 고장나면 차가 안 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배력 장치, 그러니까 차가 엄청나게 무거워질 수는 있어. 브레이크가 무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밟았을 때 안 선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것도 나중에 한번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1.6 하이브리드에서 저희가 좀 놀란 거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1.6 하이브리드에도 넣어주네요. 그렇지, 넣어줘야지.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링, 스트럿타워에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스트럿타워 링을 집어넣는데 저는 스트럿타워 바도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링 정도에서 그치는지 모르겠어요. 원가가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신경 쓴 게 어딘가 싶기도 합니다. 운동 성능에 조금 도움도 되지만 사실 그런 거 말고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냥 이 철판 한 장에다가 그냥 이 서스펜션의 윗부분 전체를 다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다 보면 나중에는 이 부분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품질 이슈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도 이렇게 링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현대기아의 오프로드 차 중에 몇몇 차종은 이 윗부분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1.6L 터보면 우리가 걱정되는 게 있잖아요. 엔진 오일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엔진 오일을 잴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밤새워서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차를 딱 꺼내서 엔진 오일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엔진 오일 당연히 오버 나오고요. 엔진 오일은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면 30분 정도 차를 운행한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5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딥스틱을 빼서 보는 겁니다. 반드시 시동을 걸고 순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힌 다음에 봐야 돼요. 야, 오버됐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 상태에서 한번 닦아줘야 됩니다. 닦아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잘 닦으면 이제 깨끗해졌죠. 자, 오일이 증가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신차인데 증가됐을 리가 없죠. 중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그냥 있어요. 너무 적절한 위치고요. 첫 번째부터 문제가 있을 리가 없지. 1.6L 터보를 갖고 있는 차들 나중에도 계속 보면서 혹시라도 엔진 오일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진 않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됐을 때 차가 출시됐으니까 금방 결과를 알 수 있겠죠. 아마 리콜도 있었고 하니까 잘 해결되겠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엔진 소리는 1.6L 터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4기통 엔진의 그 사운드가 이 V6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차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 위쪽에 인슐레이터를 굉장히 도톰하게 이 무게감도 있게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가장자리를 또 이렇게 굉장히 밀도 있게 빈틈없이 이렇게 꽉 채워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속으로 소리가 들어가 버리면 결국엔 아무 소용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굉장히 잘 막아 놓은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데도 가장자리의 고무를 이렇게 위쪽에도 여기도 이렇게 홈까지 이렇게 딱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쪽 엔진룸 안쪽으로도 이렇게 스펀지를 만들어서 이걸 파이어월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석과 엔진룸 사이도 이런 식으로 격벽을 완전히 다 꽁꽁 싸매놨어요. 그리고 옆에도 이 서스펜션 옆부분까지도 흡음재를 다 대놔서 어지간한 곳에서는 다 흡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추웠다. 뒷좌석에 들어왔는데요. 뒷좌석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영상 커뮤니티에 박제가 됐어. 아니, 이 사람들 제 머리카락을 박제하시면 어떡해요. 어디 매체가 받아쓰게 됐어 심지어. 그런데 이 차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차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느냐. 환카다, 환카. 그거? XM3? 이것도 하이브리드인데 환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래서 머리가 지금 정전기가 나서 또 달라붙느냐 해봤는데 안 달라붙습니다. 왜 안 달라붙어? 한번 보니까 얘는 리클라이닝이 없어요. 이 하이브리드는 리클라이닝을 넣을래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 VIP 시트를 넣지 않게 되면 시트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네요. 그래서 앉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약간 내려오니까 머리 공간이 이만큼 더 생겨서 지금 아주 미세하게 한 요 정도가 내려와요. 그래서 머리가 닿지 않고요. 그래서 머리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리클라이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라면 없는 게 더 좋은 느낌도 있네요. 자, 리클라이닝 없는 차를 정말 타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리클라이닝 없을 때 등받이가 불편하지 않나. 리클라이닝을 완전 세우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앉아야 되거든요. 그럼 리클라이닝을 넣지 않으면 다 차가 이렇게 앉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리클라이닝을 넣지 않아도 뒷좌석은 어느 정도 뒤로 눕혀져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정도 리클라이닝 돼 있는 거를 세워서 앉을 필요가 있나? 세워서 앉을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뒤에 눕혀있는 게 그냥 디폴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 앉았을 때 그다지 불편하지 않은 딱 편한 그런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그러면 배터리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보면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으로 지금 공기를 흡입하는 거예요. 시트 아래쪽으로 기다란 배터리 팩이 들어가요. 이 배터리 팩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12V 배터리도 한쪽 귀퉁이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12V 배터리는
평생 무교환입니다. 그러니까 교환할 필요가 없는 배터리를 이 안에 넣어놨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를 탈 때 배터리를 어쨌든 한두 번은 갈잖아요. 보통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배터리 관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어서 좋게 봐줘서 5년이라고 해도 자동차라는 게 어쨌든 10년 운행하는 물건이잖아요. 10년 운행하는 물건에서 한 두 번은 교체해야 되는데 그 두 번 교체해야 되는 배터리 교체 한 번도 안 하고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인산철 배터리로 들어있어서 엔진룸 안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보다 훨씬 더 고가고 훨씬 더 수명도 긴 좋은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배터리의 용량은 하이브리드 고용량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동식 커튼 같은 경우에 창문 내리려고 할 때 전동식 커튼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눌러야 되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버릇처럼 이 상태에서 창문을 자꾸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잘 올라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누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실수로 자꾸만 이걸 올린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상태에서 밖에서 누가 창문 좀 내려봐 그러면 그래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버튼으로 하는 게 맞는가 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기능적으로 닫힌 상태로 창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스크린이 있어서 나쁘냐? 있어서 좋죠. 깔끔하고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예쁘고 좋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뒷좌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의 실내에 탄 느낌이 딱 들고요. 굉장히 화사하고 누가바 컬러 이런 컬러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 뒷좌석은 간단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앞좌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게 항상 켜지는 게 아니어서 말이죠. 사운드가 하이브리드 전용 사운드가 있는가 보죠. 다시 한번. 좋은데요? 좋죠. 좋은데? 웰컴 사운드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시도 이런 거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죠. 완전 조용히. 아이고 마음에 들어. 전기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전기차처럼 너무 조용해서. 소리가 하이브리드인데 그건 안 되죠. 하이브리드예요? 네. 꺼도 돼요? 돼요? 하이브리드라서 50% 감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랜저를 타고 오면 다들 전기차냐고 너무 조용하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네요. 가속 페달 맵은 3.5와 2.5의 중간쯤 되네요. 그래서 3.5는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약간 중후한 가속이 되거든요. 근데 2.5는 조금 웃겨요. 가속이 좀 튀어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는 약간 튀어나가는 느낌이 없진 않은데 그래도 2.5보다 훨씬 부드럽게 잘 세팅해 놓고 있네요. 여기 숲기능이 있는데 이게 뭘까? 이거 버튼 누르면 뭔가 작동될 것 같잖아요. 특히 예전에 현대차는 이 숲 모양의 기능을 누르면 외기 모드를 끄고 그러니까 내기순환 모드로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좀 맑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죠.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이 기능이 그건가 하고 눌러보면 그게 아니에요. 숲 기능은 없어졌고요. 숲 모양이 따로 남아 있는데 요건 그럼 뭐냐? 이 기능은 누르면 열선이 켜지네. 이게 그거 아니고요. 실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기능이 이전의 현대차 여기 미세먼지가 몇이나 있는지 농도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기능이 아니고 그림으로만 보여주고 그리고 컬러로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시지 그냥 숫자로 좀 보여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과속 방지턱 넘어 볼게요. 50km로 50km로 굉장히 부드럽죠. 가변 댐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근데 3.5L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통통거리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서스펜션에 엔진만 바꾼 게 절대 아니고요. 이 엔진별로 서스펜션 세팅을 다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2.5L, 3.5L, 1.6L 다 조금씩 다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느낌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랜저 타실 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속 방지턱을 넘으실 때 어떤 분들은 이 자동차 바퀴 2개로 넣으면 그럼 차가 많이 흔들리니까 그 두 바퀴를 빼고 한쪽 두 바퀴로만 가자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살짝 피해가면서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렇게 피해가면 그랜저는 훨씬 더 많이 덜컹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랜저의 특징은 두 바퀴가 동시에 넘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양쪽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는 좀 덜컹거리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썼기 때문에. 스테빌라이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죠. 스테빌라이저가 강할수록 이렇게 뒤틀리면서 강한 느낌을 준다. 차가 기울어질 때 덜 기울어지고
대신에 이렇게 한쪽 바퀴가 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충격을 꽤 많이 받게 된다. 이런 것들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목적지로 한번 가보죠. 길 안내 모카.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네, 역시 저희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거 블루링크를 개통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죠? 블루링크를 개통을 하고 나면 아마 조금 나아질 겁니다. 도로에 이런 것들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이죠. 도로와 도로의 이음매, 다리 같은 데 있고 올림픽대로에도 이런 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음매에서 어떻게 잘 통과하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지금 뭐 소리 같은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로 굉장히 잘 통과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지금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다가 네, 지금 시동이 걸립니다. 하이브리드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는 이렇게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정숙하게 주행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하이브리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문제는 그렇게 시동이 안 걸리고 있다가 시동이 걸릴 때 역체감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조용하네 하고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부르릉 걸리면 뭐야, 차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너무 조용한 가운데 시동이 걸리기 때문에 더 시끄럽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동 걸리는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시동이 걸릴 때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차는 지금 시속 60km로 가고 있는데 시동을 안 걸고 있어요. 시동 언제 거니? 65km가 되면서 시동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시동 걸리는 소리를 전혀 못 들으셨죠? 시동 걸리는 느낌은 거의 들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시동 느낌을 보여줍니다. 물론 1.6L 터보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진동 소음이 없지 않아요.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동이 핸들로 전해지는데 이 스티어링 휠의 감촉에서 엔진의 느낌이 느껴지는 거, 이거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더 좋게 느껴지네요. 어떤 차들은 이게 완전히 분리된 것 같이 느껴져서 핸들을 돌렸을 때 뭔가 전자오락기를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차도 있는데, 근데 이 차는 분명히 이 자동차, 그리고 그것도 가솔린 차를 몰고 있다는 느낌을 핸들로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면의 느낌을 핸들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현대기아 차들이 노면 느낌이 너무 안 들어서 이 피드백이 너무 없어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던 적이 꽤 있는데, 이제는 피드백이 꽤 있어서 마치 유럽 차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또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EV 모드로 시동이 또 꺼져 있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고요. 79km, 80km까지 가는 동안에도 시동을 안 거는 걸 봤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시동이 걸리는지 이거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예요. 배터리에 남은 용량과 가속하는 상황인지 감속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이 시동이 걸릴지 말지를 정하기 때문에 시동이 좀 전에 걸린 거거든요. 운전자는 시동이 갑자기 걸렸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네요. 이걸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엔진, 모터, 배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배터리에 얼마나 충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줬네요. 또 가속 페달을 밟으면 배터리에서 모터를 통해서 바퀴가 작동되는 걸 보여주고요. 지금 시동이 걸린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그래픽은 조금 더 좋아졌네요. 그래픽이 조금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터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변속기와 엔진 사이에 모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 회생 제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회생 제동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나 봐요. 차가 구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모터를 돌리면서 발전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모든 도선, 그러니까 전깃줄 주변으로 자성체가 지나가면 전깃줄에 전기가 흐르게 된다. 이게 발전기의 원리잖아요. 그걸 반대로 했을 때 전깃줄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주변에 자성이 생긴다. 거꾸로 모터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 모터와 발전기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전기를 흘려서 운동하게 하느냐, 운동해서 전기가 흐르게 하느냐, 이 똑같은 장치를 두 가지로 다르게 작동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모터에 전기를 가하는 게 아니라 모터를 여러분이 손으로 돌리면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전기가 나옵니다. 이거 계속 얘기해야 돼? 우리가 흔히 타미야 자동차 같은 거 어렸을 때 미니카 갖고 놀잖아요. 그럼 미니카 갖고 놀 때 그때 그 모터는 브러쉬 모터라고 해서 인러너라고 하는 안쪽에 있는 회전자가 도는 형태, 그게 예전에 있던 모터 방식이고요. 이 차에 들어있는 건 그런 브러쉬가 있는 타입의 모터가 아니라 AC 삼상이라고 하는 이 교류 삼상 모터입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게 3개의 전깃줄이 있는데 그 모터로 전기를 주면 모터가 도는 거고요. 반대로 모터가
스위치를 안 주고 모터가 돌고 있으면 그 모터에서 거꾸로 전기가 나와요. 모터는 전기가 들어가는 장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전기를 가하면 돌지만 돌고 있는 걸 이걸 놔두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회생제동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에 있는 이 모터는 똑같이 그 방향을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이 전기를 모터에 흘리면 이 모터가 작동되고 그 모터를 똑같이 그냥 거기에 회생제동으로 하게 되면 거기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터가 그냥 그대로 발전기로 사용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장치예요. 거꾸로 뭘 돌리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도요타도 마찬가지냐? 도요타는 조금 달라요. 가장 부드러운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사실은 도요타일 거예요. 도요타가 훨씬 더 부드러운 하이브리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로 따지면 현대차도 못지않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효율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는 지금 대충대충 저희가 운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20.6km/L. 뭐야, 이게 뭐 겨우 연비가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전기차보다 낫네요. 전기차보다 경제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단한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이게? 근데 멋진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란 뜻인가? 차선을 알고 있으면 그 차선에다 그려주면 될 텐데, 요거 옆에 요 차선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화면에다가 이걸 막 틀어주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차선을 위주로 조금 더 많은 걸 그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차선인데 많은 분들이 그걸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비게이션이 차선을 안 보여줘요. 내가 지금 몇 차선으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세 번째 차선으로 가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차선만 따라가면 별 문제 없이 잘 갈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가 몇 차선에 있는지 이 차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건, 내가 몇 차선에 있는지를 알고 너 여기대로 가면 안 돼, 너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차선 오른쪽으로 한 칸 옮겨,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물론 미국에서. 그래서 내 차선을 알고 그 차선에서 옆으로 가라, 직선으로 가라,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차선을 보여줄 때 그 차선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가 몇 차선으로 갈지 계속 보여줘야지, 정보가 있다가 사라졌다 또 있다가 사라졌다 이러면 그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죠. 항상 그 자리에 네가 몇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 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연비는 다시 리셋해 볼게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가속해 보면 그래, 엔진도 이런 느낌이어야지. 2.5L에서 우리가 정말 아쉽다고 생각했던 건 어지간하면 RPM이 5000rpm을 쳐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지금 RPM을 굉장히 낮게 사용하고 있네요. 어지간하면 1700이고요 2000까지 넘어가는 일도 거의 없어요. RPM 업데이트가 너무 늦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RPM이 쭉 올라가도 5초 평균 숫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숫자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걸 좀 제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에서도 너무 느리게 업데이트 돼서 현재 RPM을 알 수가 없어요. RPM을 숫자로 보여줄 때 숫자가 화라락 바뀌면 숫자를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텀을 두고서 평균을 보여줄 필요는 있긴 한데, 이건 너무 평균이야. 너무 슬로우입니다. 요거는 조금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팅을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바꿔주세요. 이래도 RPM이 안 보이는군요. 이게 지금 바늘인데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RPM을 알 수가 없고요. 하이브리드 RPM을 안 보여줄 이유가 있나? 변속기를 그냥 6단 변속기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 6단 변속기는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기어비를 새롭게 세팅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건지 어지간하면 지금 1800rpm, 2000rpm을 넘는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가속을 좀 해봐도 2000 정도, 3000 넘는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네요. 엄청나게 달리면 뭐 모르겠까 어지간하면 낮은 RPM에서 그냥 커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RPM에서도 이 토크가 높아서 이 높은 토크로 밀고 간다는 얘기인데, 이 터보차의 장점이 이렇게 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엔진은 한 2500rpm 정도가 스윗스팟인가 보다, 이런 정도.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데요. 검정색인데 눌렀을 때 왜 검정색이 안 나오냐, 누르면 왜 흰색이 나오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내비게이션의 테마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심플과 클래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밝기는 흰색 바탕, 검정색 바탕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두운 색 바탕일 때는 이 차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흰색 바탕일 때는 그 안에 있는 글씨가 아주 잘 보이겠지만 주변에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선택했을 때 이 부분도 같이 바뀌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걸 눌렀을 때 들어가면 무슨 색깔이 나올지 전혀 모르겠는, 이게 내비게이션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통일성 같은 게, 컬러로 통일성을 좀 맞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너링, 그렇지. 아니 이게 3.5보다 좋은 면이 있네. 코너링이 3.5보다 좋아요. 3.5에는 전방 예측 변속이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전방 예측 변속이 없네요. 그건 좀 아쉽네. 전방 예측 변속이 없더라도 전방 예측 하이브리드 작동 이런 것들은 해줘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야말로 전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좀 해주지. 네,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이 차는 지금 한번 주유하면 몇 킬로를 갈 수 있는가? 지금 720km가 찍혀 있네요. 주행거리 409km. 사실 연비 측정을 할 때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비가 제가 좋다고 하면 야, 신차니까 그렇게 연비가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주행 연비 측정을 할 때 주행 거리를 제조사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오랫동안 차를 굴린 다음에 연비 측정을 하길 원하고,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최대한 적게 주행한 다음에 연비 측정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연비 측정을 할 때 이 신차 같은 경우는 길들이기가 덜 돼서 연비가 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에서 연비가 만약에 20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차를 운행할 땐 22는 나오는 거예요. 한 5,000km 정도 탔을 때 한 10%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팍팍 밟으면서 주행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되고 있느냐, 연비는 16.6km/L. 그러니까 팍팍 밟았을 때 스포츠 모드 넣고 뭐 밟고 뭐 달리고 히터 켜고 뭐 등등등을 다 해놓은 상태,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연비는 16.6. 기존에 저희가 3.5와 2.5를 탔을 때 둘 다 연비가 10 정도, 근데 지금 이 차는 16 정도 되니까 뭐 60% 더 나온다 이런 정도니까 사실 경제성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내는 세금, 자동차세만 해도 1.6이니까 아무래도 3.5L에 비해서 훨씬 더 자동차세에서도 세이브가 될 거고요. 주차비에서 세이브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문제, 12V 배터리 교체 비용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제동을 했을 때 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빈도도 훨씬 적어집니다. 회생제동을 쓰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가 덜 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액도 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차들은 유지보수가 훨씬 더 비용이 덜 드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총 소요 비용으로 따져보면 이 하이브리드가 차값에서 조금 비쌀 수 있지만 유지하는 동안에도 상당한 경제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랜저를 선택할 거라면 저라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1.6L 터보, 1.6이니까 이 2.5보다 조금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숙성에서도 2.5L보다 훨씬 정숙하고요, 파워에서도 일반 2.5L는 190마력대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차는 지금 230마력으로 그것보다 30% 이상 강력한 그런 엔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라면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파워트레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엔진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2.5L에 비해서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훨씬 더 차가 가뿐하게 움직여지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 그런데 그 1.6L 하이브리드 엔진 중에서 가장 부드럽게 세팅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를 넣고 가속 페달을 꾹 밟아도 튀어나간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차분하게 간다. 그러니까 힘이 센 자동차가 아니라 부드러운 자동차의 느낌을 주고 싶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재밌는 부분은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있고 스포츠 있고 마이 드라이브가 있고 노말이 없습니다. 평범하게 주행하는 건 없어. 무조건 절약을 하든가 스포츠로 주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어디 평범하게 운전을 하려고 해. 이 차는 평범한 차가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몇 가지 올라가나요? 4.3, 4.7, 5000rpm까지 올라는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즉각적인 느낌은 아니어서 정확한 RPM을 알 수는 없네요. 그런데 지금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장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하이브리드에선 넣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사륜구동을 못 넣어요. 사륜구동을 넣을 수 없는 게 큰 아쉬움이고요. 그리고 뒷좌석 VIP 시트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이번 그랜저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지점 두 가지가 빠진다는 거, 그 핵심적인 기능들인데 하이브리드에서는 그걸 못 느낀다니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을 보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비싸죠. 이게 VIP 시트도 빠지고 이 사륜구동도 빠지는데 가장 비싸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전에 있었던 다른 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일반 가솔린 차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하이브리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동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 차에 너무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이 공급 밸런스가 깨지게 되니까 이제는 하이브리드 가격을 훌쩍 왕창 올려버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하이브리드로 K8과 비교했을 때 K8은 4,700, 800 정도 나오는데 이 차는 어지간하면 5,2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옵션일 때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랜저가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전 같으면 그랜저가 비싼 게 납득이 됐죠. 왜냐면 일본에 로열티를 주고 만든 차니까. 이 갓그랜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쌀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차는 그렇게 비쌀 만한 이유가 있나? 소나타나 그랜저나 플랫폼도 같고 결국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고 다 비슷한데 이렇게까지 비슷한 차를 굳이 이렇게 비싸게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유도 있겠죠. 사실 그렇게 비싸도 어차피 사니까 어떤 가격표를 측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보셨잖아요. 가격도 안 나오고 디자인도 안 나온 상태에서 사전 계약을 받았더니 11만 명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 핸들 진동으로 지금 사각지대 경보를 해줬습니다. 꽤 세련됐네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자동차로 만들어졌어요. 뭐 파워트레인이나 서스펜션이나 정숙성이나 뭐 주행 감각이나, 와, 이 서스펜션 미쳤다. 현대차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디오도 너무 좋아, 방음도 너무 좋아, 이 소재감도 봐, 소재감도 너무 좋고 이 위쪽이 더 이런 가죽 감싸기 하는 거 이런 거며 앰비언트 라이트며 이제는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현대차 진짜 미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아쉬운 점이 더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니? 이건 또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건 또 왜 저렇게 했니? 게다가 품질 이슈까지, 심지어 저희 시승하는 차에 시동이 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차가 정말로 형편없는 차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동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들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 마지막에 이 최종적으로 아쉬운 몇 가지들, 이런 것들 조금만 더 마무리를 잘해서 진짜 완벽한 차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죠, 정PD님 지금 눈이 막 펑펑 내리고 있는데 지금 밖에서 못 들어오고 계세요. 저기 도어 락을 해제해 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눌러서 잘 빼봐요. 도어 손잡이 이렇게 빼보면 빼진다니까. 추워요. 알겠습니다. 네, 참. 아니, 언락이 돼 있는데도 못 열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세상에. 저희가 시승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눈이 이렇게 온다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눈이 와서 또 시승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네요. 지금까지 저는 김대기. 이렇게 눈 오는 날에는 더 하죠. 이게 저희 PD님도 좀 전에 고생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팝업이 안 될 수도 있지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차는 피를 넣으면 자동으로 언락이 됩니다. 밖에서 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열 수 있는 상태인데 팝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열면 열리는데, 이렇게 해서 잘 빼면 열리는데, 언락이 됐으면 팝업이 마땅히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언락을 해놓고 안 열어주는 건 무슨 심보야? 놀리는 거야? 네, 그래서 명시적으로 저걸 눌러야만 팝업이 나오게 돼 있는데,
파킹 넣고, 그러니까 언락이 된 상태면 무조건 빠지게 해달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그랜저 1.6L 터보 하이브리드를 시승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자동차에다가 좋은 파워트레인까지 얹으니까 정말 최고의 그런 조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파워트레인을 가진 차들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이 차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역시 1.6L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비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출력도 이 정도라면 그다지 아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의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1.6L 터보의 사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차에 걸맞는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아니라 약간 좀 거친 사운드가 난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어요. 물론 이 자체도 좋은데 이 다음에 만약에 2.5L 하이브리드 터보를 만들어서 이 차에 장착한다면 그게 또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눈이 이렇게 오다니, 세상에. 전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지가 꺼져요. 조금 속도 높이면 꺼지는데 이 꺼진 상태에서 갔다가 앞에 전진 센서 있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가다 보면 박아. 실제로 보면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게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디폴트로 했을까? 이유는 알 것 같아. 이유는 컴플레인을 안 받기 위해서. 주차했을 때 갑자기 삑삑삑 하고 소리 나는 거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갖고 컴플레인 받으니까 이럴 바엔 그냥 아예 안 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메뉴 들어가서 이걸 꼭 켜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안전에 대한 거니까 이건 꼭 켜시길 바라겠어요.